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마음, 본능, 기억, 인지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제3대 결산총회 준비 건산 한창민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합장 영례.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 그리고 마음 공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문명과 함께 진화하여 왔고, 분별은 언어의 발달과 함께 폭증하여 왔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마음은 자동 기계가 되어 집심을 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분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별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분별의 집착을 놓아야만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늘 분별 이전의 마음, 즉 성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심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 집심, 관심, 무심 공부가 습관화되어 저절로 되는 것을 능심이라고 하죠. 마음 공부는 집심을 하여 관심을 하고 늘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능하게 될 때까지 하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사소한 쟁점들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본능 문제, 기억의 문제, 그리고 감정, 분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마음의 한 부분이고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먼저 본능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은 생존과 관련하여서 몸과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문명은 이러한 본능을 통제하는 쪽으로 진화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먹이와 짝짓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인간은 식사 예절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무력이나 명예욕은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도, 문화, 게임의 룰을 만들어 물샐 틈 없이 본능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인류 문명입니다. 그러나 본능은 집요하기 때문에 통제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외면상으로서는 통제가 잘 되지만 내면상으로서는 끊임없는 본능의 집요한 그러한 바로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하고 중도행을 선택한 것은 욕망과의 싸움이 자칫 집착을 낳고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능에 탐닉을 하거나 지나치게 충실하면 인격이 피폐해지고 집단이 붕괴합니다. 그러나 본능을 또한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집착을 낳아 인성 왜곡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구 문명이 성본능을 원죄로 규정하고 억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 이상 심리 현상이 증가하였고 마녀 사냥과 같은 공격적 문화로 진화하였었습니다.
서구 사상가들은 본능의 억압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이상심리를 낳고 집단적으로는 편견과 폭력성이 원천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작동하는 본능, 욕망의 모습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의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어느 날 학교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적임자 같으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과거에 많이 했었던 일이고 또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의 저변에서 나 그거 하기 싫어 라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아주 번지르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보다는 누가 그 문제의 적임자이고 전문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 일을 잘하려면 그 사람과 상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마치 제가 사심 없는 사람처럼 겸손을 떨며 다른 사람을 드러내서 축켜 세우고 마치 학교 발전에 충정을 가진 사람처럼 나를 화장하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나 그 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욕망, 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욕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제 말과 행동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포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챙겨 관찰하지 아니하면 미묘하게 작동하는 본능, 욕망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미묘하게 나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수줍게 숨어서 작동하는 본능, 욕망들을 보고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능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본능, 욕망을 통제하는 쪽으로 발달하여 왔습니다.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제로섬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부를 경계하며 청렴 혹은 청빈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시작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가 되어가던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빈 사상이 그 부담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개신교가 등장하여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부를 정당화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기저에는 인간 욕망이라는 본능, 즉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는 약육강식의 세렝게티 초원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명의 벌거벗은 욕망, 탐욕에 회의를 느꼈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형제애 사상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약탈을 하는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고
이것이 정당한가? 우리 같은 형제들 아닌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여 행복한 세상을 일구자.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탐욕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선을 추구하자는 유토피아적 이상인 것입니다. 공동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론 폭력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욕망이라는 본능과 형제애라는 이상 사이에서 결국 승리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본주의였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진실되고 더 착하고 더 바람직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집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상을 주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확실히 이상의 논리적 설득력과 선명성은 본능적 탐욕과 욕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1000명, 10,000명이 현실적 대안을 주장하여도 한 명이 전무 출신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 아무도 감히 그 한 명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 때문에 등장하고 이상 때문에 성장한 종교가 이상만을 추구하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이상을 놓으면 종교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이상에만 매달리면 종교가 조직의 활력을 상실합니다. 불교가 이판사판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기억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뛰어난 감각기관을 발달시켜 상황을 빨리 감지하려 했고, 튼튼하고 빠른 발을 발달시켜 빨리 쫓아가거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진화시켜 사냥을 하거나 방어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인간은 집단을 이루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우리의 기억 공간 속에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억에 저장한 경험들은 언어라는 부호로 바뀌어서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언어라는 부호로 바뀐 경험은 우리의 기억 공간에 쉽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 집단은 분별적 지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과 함께 불과 2,000~3,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축적한 분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가미되면서 인류 문명은 분별적 지식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분별적 지식들이 너무 거대하고 많다 보니까 인간들은 첫째, 자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런 것만을 기억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둘째, 그 관념과 분별들을 그룹별로 쪼개어서 기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것, 믿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을 신념화라고 부른다면 관념을 쪼개어 집단별로 기억하는 것을 전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들은 의사들이, 법률적 지식들은 법조인들이, 금융 지식들은 금융인 집단이 기억을 하고 사회는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내 기억 공간에 들어와 저장되어 있는 분별적 관념들은 태생적으로 일면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 학문에 종사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하여도 분별적 관념들의 편향성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사를 시비의 문제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자 어떤 종교는 경전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거기에만 기대어 세상의 선악 문제를 판단하려 하였고, 어떤 종교는 경전의 문자를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와 관련하여 제 기억 공간 속으로 들어와 있는 분별적 지식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절대적 지위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결코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내가 구성한 관념적, 잠정적 편린들일 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사로잡혀 집착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 관념의 본질을 직관해야 하고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을 알아차려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며 끊임없이 분별을 흘려보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 분별이든 집단적 분별이든 인간이 분별의 주인이 되어야지 분별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감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자산이며 덫입니다. 자산의 문제는 여기에서 생략하고요. 감정이 덫이 되는 이유는 첫째, 감정이 잘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전달하기가, 공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설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아주 쉽게 전이가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감정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환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전달시켜 업의 악순환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덫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감정은 잘 기억이 됩니다. 평탄하게 지나간 것들은 기억에 거의 남지 않지만 감정이 결부된 기억들은 마음의 기억 공간에 잘 저장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 기억들보다는 부정적 기억들이 잘 기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부정적 기억들을 마음에 많이 축적하다 보면 인격장애나
트라우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문제가 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이 잘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사소한 것들도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둔갑하여 갈등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인생을 풍부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은 개인과 집단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감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고 논리적 이해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분별이 없는 성품에 반주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동요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사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회광반조하여 본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로 바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감정이 일어난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뒤늦게 돌아와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어난 감정은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것이 반복됩니다. 저는 감정 조절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감정의 동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감정이 반복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머님을 뵈러 갈 때면은 참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임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챙기고 있는 상태를 만들고, 즉 집심을 하여 성품자리를, 무심을 마음에 품어 안으면 상황에 임하여서 감정의 요란함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기 전에 1분가량 입정을 하고 마음을 챙기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운전 모습이 마치 기차 창밖의 풍경화처럼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순간적으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챙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평정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기치 않게 감정이 동요되는 돌발 상황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또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성품자리를 반조하며 요란하기 전의
평정심을 회복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실패합니다. 어떤 논리든 간에 항상 수많은 반대 논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순간 그것이 정당화되기보다는 반대 논리와 충돌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감정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습관적,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낸 것입니다. 외부의 팩트 때문이 아니라,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이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감정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정당하니까요. 감정은 증폭되고 강화돼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말입니다. 아,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으키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의를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몸과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차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렸으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흘러보냅니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적 판단을 하는 순간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여 우리의 의식 저 아래로 감추게 되는 결과를 빚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고 가만히 흘러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 감정은 우리의 기억 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마음의 틀과 마음 공부.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보는 TV의 영상은 일종의 디지털로 부호화된 실제입니다. 실제처럼 생생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관념과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부호화된 실제입니다. 언어로 세상을 부호화하여 기억 공간에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나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모두는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소나무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상호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념, 분별은 나와 우리가 구성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실제를 반영하지만 실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로 부호한 구성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관념이라는 틀로 세상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편향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끌어들인 그러한 관념의 틀로 세상을 봅니다. 제 관념으로 소나무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선사들은 실제를 직관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나무라는 관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나무라는 관념을 필요로 합니다. 분별이 없는 공짜리, 텅 빈 성품짜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에 관한 분별적 관념들을 필요로 합니다. 분별이 없는 자를 체득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분별과 관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즉 해탈과 열반을 얻고자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분별과 관념의 속박을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인들은 이 과정에서 목표는 잊어버리고 관념과 분별의 속박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안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념과 분별의 습득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은 분별과 관념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씨름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